안녕하십니까. 제코스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한중민입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결실을 이루어갖고 어제 34회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특히 우리 부동산 공법, 공법 기출문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에 이제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뭐 매년하고 똑같이 우리 국토법에서 12개,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 6개, 주택법, 건축법 7개, 농지법 2개 합쳐갖고 40문제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별로 난이도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첫 번째 법률 국토법,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소에도 없는 그냥 절대적인 문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상입니다. 이 난이도 상위 문제는 이거는 때려 죽여도 맞힐 수가 없다. 그래서 난이도 상인 게 2문제, 그 다음에 중하짜리가 3문제, 7문제. 그래서 이 국토법 12문제 중에서 상위 문제 2개 빼고 나머지 중하짜리, 특히 하짜리 문제가 7문제. 이 하라는 것은 우리 공법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소위 공법의 냄새만 맡아도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수준의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 어제 시험 보실 때 첫 페이지에서 국토법에서 한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자신감 뿜뿜 갖고 시험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도시개발법 6문제인데 난이도 상위 문제 어려운 게 하나고 중하짜리가 2문제, 3문제, 5문제.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은 요 첫 번째 오늘 국토법하고 두 번째 개발법 이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따놔야 되는 게 우리 공법에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법, 이 정비법 6문제인데 역시 난이도 상인 것 3문제, 이 기본소에도 없고 특히 정비법에서 국토부령 아주 지엽적인 시행 규칙까지 들어와서 물어봤던 이런, 항상 이 정비법은 법률도 어려운데 기출문제도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위 문제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중하짜리 특히 하짜리가 2문제, 그럼 이 하짜리 2문제는 이거는 정비법에 그냥 공부 조금만 했어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하짜리는 확실하게 공부해서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7문제씩인데 자, 주택법, 건축법 다 난이도 상인 거, 어려운 거, 이 어려운 문제가 3문제씩 출제가 됐으니까 3문제 빼고 중하짜리 주택법은 3개, 1개, 건축법은 2개. 그래서 이 건축법이 요새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어제는 난이도 상인 거 빼고 2문제씩이니까 건축법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택법과 건축법도 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하짜리 이거를 확실하게 4문제씩 나왔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맞췄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법은 중하 1문제씩. 그래서 이 농지법은 최근 경향이 뭐 어려운 거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농지법 냄새만 맡아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수업만 잘 들었어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농지법 2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이도 상인 게 총 12문제, 그리고 중인 게 12개, 하인 게 16개. 그러니까 30, 40 딱 비율 맞춰갖고 3, 3, 4 이 비율로 딱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난이도 조정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난이도 상인 문제 이걸 소위 우리가 킬러 문제다라고 해서, 킬러 문제가 다른 과목은 뭐 4,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공법은 기본적으로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2문제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맞힐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 중하짜리 12개, 16개 이거 합쳐가지고 28개 28개니까 70점입니다. 그래서 요 난이도 중하짜리 공법은 모르는 거를 틀려하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배운 거, 여태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점수 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고, 이 28개 중에서 뭐 8개 실수로 틀렸다고 해도 20개 50점 정도 맞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무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게 작년 33회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작년 33회 시험은 난이도 상인 게 15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하인 게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난이도 상인 게 하로 가고 하인 게 상으로 가고 이렇게 비중이. 그래서 작년에는 난이도 상현 문제가 15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여기서 3문제 줄여갖고 그게 난이도 하로 넘어가서 작년보다는 34회 시험, 올해 시험이 조금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난이도 상인 게 12문제를 제끼고 가야 되니까 이게 절대 체감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갖고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 50점, 공법의 목적 50점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하는 데는 지장 없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분석에서 박스형 문제, 이 박스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출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박스형 문제들은 거의 그냥 손댈 수 없는 그런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인데, 자,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박스형 문제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중에서 한 4, 5개는 그냥 쉽게 물어봐갖고 이 박스형 문제라도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형 문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거. 이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게 5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 뭐 외우고 뭐 앞글자 따갖고 외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 출제 경향이 이런 단순하게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 말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거기서 뭐가 틀렸는지, 이 법률을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워갖고 맞히는 것들 이제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 앞글자 딱 앞대가리 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꼴랑 5문제 다 맞춰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외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용어와 내용, 이 기본 바탕이 충실해야 확실하게 점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자꾸 이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시험의 특징이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공법에서 계산 문제가 자취를 감춰갖고 학계론에서 다 물어봤었는데 올해는 이 공법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그래서 건축법에서 용적률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용적률 계산하는 문제는 단순한 겁니다. 그 연면적에서 지하층이나 주차장 면적 빼주면 된다. 그것만 알아도 그냥 산수해갖고 맞출 수 있는 그 용적률 계산 문제. 그리고 개발법에서 옛날에 10년 전에 24회 때 나왔던 비례율, 이게 또 10년 터울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비례율도 의미만 알면 간단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 계산 문제는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또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계산 문제가 또 2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자, 긍정형은 옳은 거 찾는 거고 부정형은 틀린 거 찾는 거. 역시 긍정형 옳은 거 찾아라. 이게 25개니까 이 옳은 거 틀린 거 뭐가 더 쉬운 거냐? 당연히 틀린 거. 이 옳은 거 찾는 것은 지문 5개 중에서 4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 거니까 4개 틀린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틀린 거 찾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뭐 계속 긍정형 옳은 거 찾으셔. 이게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시험 봤던 문제 한번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법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 단순 암기 지향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숫자 몇 개 외우고 앞글자 몇 개 따갖고 외워갖고 합격하는 그런 시험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부터 용어부터 내용 그리고 체계 그리고 문제 풀어갖고 틀린 거 찾아낼 수 있는지 기본에 충실해야 확실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용어부터 하나씩 기본을 다져야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6개 법률이다 보니까 이걸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뭐 공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6개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공법에만 치중해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인 만큼 선택과 집중, 즉 버릴 것은 난이도 상인 거 이런 거 지엽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중하짜리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고 마치는 것이 우리 공법 과목의 목적이다. 그리고 끝까지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래서 어제 봤던 34회 시험에서도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100선 그리고 동형모의사 4주차 거기서 제가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찍어드린 거 한 10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선하고 동형모의사까지 끝까지 계셨던 분들은 시험 보면서 이거 동형모의사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공부하면 다 합격합니다. 다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끝까지 같이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자 괜찮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3사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학원 가지 말고 우리 해코스하고 같이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은 끝까지 내년에 끝까지 공부하시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좀 올해 안타깝게 떨어졌어도 너무
너무 실망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9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커스하고 끝까지 같이 공부하면 신기일전에서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문제들 한번 41번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틀린 거 찾아라 했으면 틀린 거 정답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는 게,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계획 수립할 때까지 허가 내주지 마라.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글졌다 하고 도, 지, 기.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지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기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 지, 기. 자, 여기는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위 문제, 우리 기본소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허가의 기준 5가지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 허가의 기준에서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규모, 우리 도시지역에서 주, 상, 자, 생 1만 미만, 그 다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나머지 공업관리 농림 3만 미만.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하는 규모를 외웠는데, 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거를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찾아야 쭉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인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42번 문제는 난이도상 그냥 틀리라고 된, 우리 국토법에서 2문제가 난이도 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 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는 얘는 뭐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동영무사라든지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려운 생소한 문제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2번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자,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이 복합용도지구는 동영무사 때도 사회 내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즉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용도지구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딱 3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적, 딱 3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3개다 보니까 용도적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만 지정한다. 그래서 맨날 우리 했던 거.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공업, 계획관리적, 일반 주거지역은 없으니까 디귿하고 리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옳은 거니까 한번 지문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산업입지법의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있다 없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나 다 공업적으로 개발, 그럼 공업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주는데 또 준산업단지에서 또 좀 어렵게, 그래서 준산업단지든 산업단지든 다 개발할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또 이번에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요거를 소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합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그래서 용도지역이 1준위하고 상준위, 1준위, 상준위. 우리 동영무사 때도 한번 보긴 봤는데, 자,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이거 뭐하고 같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거하고 같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여기에 일반 공업적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좀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2번이 틀린 지문. 그래서 일반 공업적이 아니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에서 이런 역세권 복합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동형무사에서 이런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준주거 지역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14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근데 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은 나머지 지문들이 어려운 거냐. 3번을 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5년이 아니고 10년, 종택이 10년.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종택이 10년. 또 종택이 물어봤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 4번에 도시적, 외의적, 비도시적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 자, 우리 비도시지역은 보존할 것,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도시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여기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4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첫 번째 요건,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50% 이상. 나머지도 관리지역,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의 첫 번째 요건. 그 다음 5번 질문.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개발진흥지구는 5개, 주, 산, 관복, 특 5가지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맨날 주거개발진흥지구, 오직 계획관리지역, 그거 하나 봤는데 또 하나 더 들어왔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도 틀린 지문.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 44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우리 1년 내내 해왔던 거.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없고, 입안해주세요.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구, 입. 기지, 구, 입.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 중에서 정확하게 2개인데, 그 중에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요것만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주민이 제한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동형무사에 똑같이 물어봤다. 이유는 올해 이 관평사 기출이니까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이 문제는 뭐 난이도 하짜리 쉬운 문제입니다. 기지, 구, 입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4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공통된 숫자로 오른 것은, 저것도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뭐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쉬운 문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실효사유가 2가지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작년 관평사 기출이었으니까 올해 시험에 우리 꼭 나올 거다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으면 5년 내 그대로 개발에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된다. 그래서 우련 46번은 5번이 정답, 아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자,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용도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의의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 개집.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 개집.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그리고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하니까 복합개발진흥지구다. 이것도 우리 동형무사에서 똑같이 제가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집.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가 집단취락지구. 요거만 알아도 1번 아니면 3번. 근데 공업이냐 또 상업이냐. 그 요 뒤에 유통, 물류라는 말이 이게 상업이니까 여기는 상업이 아니고 공업이 들어갈 거다. 이 용도지구의 의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47번은 1번이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지정대상, 이것도 동영무사 1회차에서 그대로 물어봤던 문제인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정비,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곳들인데, 자, 2번에 보면은 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듣도 보도 못했다. 당연히 2번이 정답. 그래서 나머지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특히 5번 이게 올해 관평사 기출이니까 또 물어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맞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거 이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서 이런 정비, 재개발 등을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49번으로 하겠습니다. 49번. 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났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큰 건물 못 짓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 특히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정반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절대 중복해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정합니다.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지문. 그러니까 5번까지만 꾹 참고 내려가면 정답은 손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까지, 이것도 역시 난이도 상. 그래서 국토법에서 난이도 상자리가 딱 2문제 출제됐다 했는데, 이것도 난이도 상, 뭐 기본소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특히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다 됩니다.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관련해서 시군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또는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해서 조언, 또는 시장운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시장운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런 시장운수가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역시 난이도 상. 박스에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맞히라고 낸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타인 토지 출입이 작년에도 물어봤고 올해 또 물어본다. 특히 절차 갖고 물어볼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동영 4회 때도 우리가 그대로 풀어봤는데, 자,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출입할 때만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전.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통지해라. 1번 정답입니다. 옳은 거. 그다음 이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내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문,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문이니까, 우리가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고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 알려줘야 된다. 동의를 받고 3일 전까지 통지. 다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즉 동의받으러 왔는데 주소고소가 불명이라서 동의받을 수가 없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방시장운수에게 통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다시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받고 3일 전까지 통지,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통지하고 허가로 합니다. 여보 동의 없이 어쩌고저쩌고 말 자체가 그냥 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3번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는 시장운수 허가받아갖고 일몰 후에, 해진 후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굳이 깜깜할 때 출입하려면 누구의 승낙? 점유자의 승낙. 그래서 점유자가 승낙 안 하면 시장원수 허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점유자 승낙을 받아야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그냥 지어낸 지문이고. 4번 토지 출입에 따라 손실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가 없다. 역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손실을 끼쳤다. 손실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 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 의무자를 일반적으로 물어보는데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서 보상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냥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재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5번 시행자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뭐만 해주면 된다. 7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도시군계획서를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옳은 거니까 또 다 봅니다. 자 1번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연도별 집행계획. 예산을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할 거냐? 연도별 집행계획. 단계별 쓰는 이유는 1단계, 2단계 구분.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입니다. 그래서 2번주 먼저 보면 3년 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면은 2단계. 이것도 우리 간평사 기출이라서 우리 다 풀어봤던 거.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3개월 내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게 또 예외. 이런 정비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된다. 이때는 3개월이 아니고 2년 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지문은 아니고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이것도 우리 1년 내내 한 거. 자 토지주택공사는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지정을 받습니다. 비행정청이니까 지정받아야 되는데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 요건도 다 틀렸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요건을 갖춰갖고 지정받는 것은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입니다. 민간일 때만 요건까지 갖추는 거고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공공이니까 요건은 필요 없이 그냥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다. 그다음 4번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면 관계 특광자원수 의견 들어왔고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 소위 국책사업일 때는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 그다음 5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다 없다 단순하게 주니까 얼마든지 분할 시행 가능. 그래서 자 1번 이런 게 좀 1번 지문 요게 좀 어려운데 어차피 4번까지 오면은 뭐 충분히 정답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이런 거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법 53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평가식이라는 것은 종전토지 환지의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맞춰주는 거, 가격을 맞춰갖고 환지 주는 것을 평가식이다 라고 하고 이 평가식에서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비례율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 사업으로 얼만큼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상승이 되는지 가격 상승분, 가격의 상승분을 비례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례율, 요 문제집에 옛날에 기출문제 24회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숫자만 딱 바꿔준 건데 그럼 비례율의 공식 의미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이걸 종전가, 종전가의 합계 분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이게 이제 종우가인데 조성가, 조성된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근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뭐를 빼주는 거냐? 사업비를 빼주는 거. 자,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비례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곱하기 100 여기 또 안 써져 갖고 자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이렇게만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지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500억인데, 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1000억이 됐습니다. 즉 500억짜리 토지나 건물을 개발 사업에서 1000억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이 들어왔으니까 사업비 비용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500억 분의 750. 그럼 500억 분의 750 곱하기 100. 자, 요게 150%. 즉 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150% 1.5배가 상승이 됐다. 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만 이해하면은 공식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공식만 알았어도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요 개발법하고 뒤에 건축법에서 올해는 계산 문제가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게 또 특징입니다. 그다음 54번 문제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원용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원용지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즉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해서 이 원용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원용지. 그래서 이번에 원용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제 임찰 방식으로 하는데, 이 경제 임찰이 2번 이상 유찰됐다, 유찰 나가리 됐다,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맨날 외웠던 거 원수 공경. 자, 원용지는 원칙적으로 공공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원수. 그런데 공장은 경제임찰, 원수, 공경. 다음에 경제임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한 명 찍어갖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번 바로 정답, 원수, 공경. 그 다음 2번. 지정권자는 원용지 공급을 승인할 때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 붙일 수 없다. 이 조건부가 조건부인가, 조건부 승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적률 등 뭐 이행 조건 붙여갖고 승인할 수가 있다. 또 3번의 원용지 공급 가격은 원용지 감정가와 원용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저 결론 원용지 공급 가격은 시행자와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뭐 조례로 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원용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다. 자, 원용지 싸게 받았으니까 투기 못하게 최장 10년까지 매각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는 제외. 이 국가하고 지자체가 투기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국가와 지자체는 제외. 매각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원용지 개발자일 때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그다음 5번 원용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시행자는 원용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공급계약 해제해버릴 수 있다. 뭐 읽어보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매각했다. 이제 공급계약 이런 것들 위반하게 됐을 때는 2번 이상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원용지 공급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원수 공경, 조경 추수, 우리 맨날 앞글 쳤다 갖고 외웠던 거 뭐 그대로 대입해갖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55번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거의 전부 한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다. 이 조합은 뭐 매년 우리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기억.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 동안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건 모든 결격 사유다라고 해서 최종 마무리 특강할 때도 다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모든 결격. 그래서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니은.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자, 이게 작년이어갖고 또 물어봤는데, 자,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그대로 인가입니다. 원칙. 그런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된다. 자, 우리 경미한 변경 맨날 했던 게 주된 사무소 소재재 변경, 사무실 이사간 거.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요거 공고 방법을 바꾸는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조합장이나 이사회,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대의원회가 대표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공정하게 대표한다. 뭐 쉬운 질문. 감사가 대표. 그다음에 리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케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임의적. 그리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맨날 했던 질문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리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56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법의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30회 때 기출문제인데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그래서 지자체 같은 공공시행자가 다 해먹으면, 개발사업 다 해먹으면 민간 부분 위축된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공공이 개발사업 할 때는 민간에게도 떡고물 좀 나눠줘라. 그래서 건설 회사 등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시킬 수가 있는데, 뭐 설계라든지 부지 조성, 기반설의 공사 또는 조성된 토지 택지 분양 이런 업무들을 이런 건설 회사 등에게 대행 나눠줄 수가 있다. 그런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사후 현물 보상 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지 이걸 뭐 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행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5번이 당연히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57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라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우리 그대로 외운 거. 박, 수, 세, 단. 자, 이거는 앞글자만 딱 따갖고 외우고 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 박자,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수자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모. 세자가 요겁니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이것도 옛날에 우리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4번 정답. 단자는 단계적 사업 추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박수, 세단. 요거는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5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에 관해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에서 청산금은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자 징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틀린 거니까 2번 질문 보면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 이거를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없다. 자, 이 질문은 동형모의고사 2회 때 똑같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똑같이 물어봤던 거. 그럼 이 말만 살짝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또 어려운데, 자,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가 있고, 사전에 교부할 때 청산금이 얼마냐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가 있고, 사전 교부할 때 청산금 얼마인지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59번 이제 정비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비 기반설,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설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11개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 그리고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까지 딱 11개 확실하게 외우시라고 했고, 그래서 5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얘는 딱 읽어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공동이용시설이지 정비기반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게 정비법의 난이도 하짜리, 충분히 그냥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60번.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 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요게 또 난이도 상위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럼 이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라고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일간지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럼 분양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 분양 신청 통지하는 사항이 있고, 공고를 또 일간지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조금 나눠집니다. 그럼 기육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럼 분양 신청 안 했으면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통지하고 공고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됩니다.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현금으로 청산해 주겠다, 이런 조치들은 분양 신청 공고와 통지에 다 포함되는 사항. 그런데 니은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권리를 어떻게 신고할지, 이거는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얘는 공고하는 사항이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 아니다. 그거 읽어보는 대로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다 그랬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간지문에 공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분양 신청서. 그럼 분양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지, 이걸 뭐 일간지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그럼 청산금하고 사업비 총 얼마가 될 거다, 추산해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그럼 분담금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일간지문에 A는 얼마, B는 얼마 공고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냥 통지만 하는 내용이 됩니다. 분양 대상자별로 분담금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추산액, 이런 것들은 통지하는 사항. 그래서 얘는 공고만 하는 거고 이 두 개는 통지만 하는 것들. 그래서 분양 신청에 통지하고 공고 양자에 포함되는 것은 기육번 한 개밖에는 없다. 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나씩 따져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급박한 시간 안에 이런 거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위 문제다. 그 다음 61번 보겠습니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 정관 변경, 이거는 25회 이후에 무려 5번이나 기출,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할 때 반드시 어디서 총회에서, 원칙은 조합은 과반수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그런데 과반수가 아니고 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게 6개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한다 그랬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에 관한 것, 또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은 나왔는데 조합원에 관한 것을 쫙 빼놓고 나머지 갖고 물어봤습니다. 돈에 관한 것, 비용 부담, 또 사업비,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3분의 2. 그런데 청산금을 징수 지급하는 방법, 절차. 청산금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종전가하고 분양가의 차익에 대해서 징수 지급하는 부수적인 절차니까 청산금 징수 지급의 방법과 절차는 정관의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경할 때 그냥 원칙대로 과반수의 찬성이지 3분의 2까지 가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거 무조건 나온다, 아주 시험에 잘 물어보는 논점이다 강조했는데, 꼭 조금씩 이게 횟수가 자꾸 거듭될수록 안 물어봤던 거를 자꾸 물어보니까 조금 핀트가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에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 62번. 자,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공동구 설치 관리 비용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난이도상,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정비법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 국토부령까지 가야 찾을 수가 있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 그래서 이 공동구에 관해서 또 난이도상 어렵게 물어봤는데, 그럼 이 공동구도 정비구역의 면적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가 됩니다. 또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더 어려운 건데, 그 1번에 공동구 조명 예정자. 공동구 조명 예정자는 나중에 공동구를 점유해서 사용할 자들, 뭐 한전이라든지 KT 그런 자들. 그럼 공동구 조명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의 권리 지분 비율이 아니고 공동구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면적, 조명 예정 면적에 따라서 시장원수 등, 이 공동구 관리자, 시장원수 등이 정해주게 됩니다. 점용 예정 면적 비율을 고려해서 시장원수 등이 정해줍니다. 또 2번 공동구 설치로 난 보상 비용은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구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 당연히 설치 비용에 포함됩니다. 보상비 당연히 포함되고. 3번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조명 예정자는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거, 기본 소유도 없는 거. 자, 3번이 정답 맞는 지문이 됩니다. 착수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일단은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4번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하는데, 자, 시장원수 등은 이 관리 비용을 분할해서 분기별로 납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토법과 같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하는데 한 방에 다 내라 부담이 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근데 역시 뭐 기본소에도 없는 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상. 그 다음 63번 조합 임원에 관해서 틀린 것은, 역시 정비사업 조합도 반드시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올해 2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조합의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이게 이제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다 강조했는데, 자, 개정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거 물어봤습니다. 자, 2번은 보면, 자, 임원이 결격사회당에 대해서 당연 퇴임한 경우, 일단 임원이 결격에 해당이 됐다. 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됐다. 이때는 당연 퇴임합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전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질문. 이건 정비사업 조합뿐만 아니라 주택조합도 똑같은 거. 퇴임하기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신뢰 보호를 위해서 퇴임하기 전에 했던 행위는 그대로 유효다. 그래서 2번, 2번은 쉬운 질문이니까 1번 이런 거 어려운 거 제끼고 항상 못 보는 거 그냥 넘어가고 2번 쉬운 질문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이거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 그다음 64번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작년에는 주택법에서 나왔고 올해는 또 정비법에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박스에 한번 보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요청할 때, 그리고 일정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때인데, 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요건, 1번 면적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얘는 종래에도 2번이나 기출이라서 우리가 동형모사라든지 할 때도 다 풀어봤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없다 하면 나대지 소유자. 그런데 2번까지 이제 다 물어봤습니다.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소유하는 건물,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이거는 40 미만 사실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땅은 또 없다. 자, 요자들, 요 1번 또는 2번. 자, 요자들이 요청할 때, 이때는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1번은 요거는 몇 번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90 요거는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2번까지는 우리가 다 못했는데 1번 90 또 3개입니다. 그래서 90 알아도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뭐 기본소에 없고 그런 외역집에 없고 한 문제는 아니니까 난이도 중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난이도 상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이게 딱 90 알아도 또 3분의 1이니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5번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주택법으로 와서, 저 주택법도 우리가 공부하면은 점수 따기 좋은 이 효자 법률이 다 있는데, 올해 주택법도 3개는 좀 어렵게, 3개는 어렵게 물어봤고, 나머지가 이제 중하짜리, 그래서 4개 중하짜리를 확실하게 맞춰갖고 하여튼 국토법, 개발법, 주택법 이 법들에서 점수를 왕창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법은 항상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여태까지 맨날 우리 시험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갖고 물어봤는데, 이게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물어봤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다 2가지.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 지역, 2개로 구분해서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과열 지역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지정된 적이 없는 위축 지역의 지정 대상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난이도 상. 그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역 물어봐도 그거 어려운 건데, 그거 하나 더 들어와서 위축 지역을 물어봤다. 난이도 제일 어려운 문제. 그래서 1번이 그대로 정답입니다. 1번.
자, 직전을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지. 마이너스 1% 이하.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했는데 털을 찔러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 연속 주택 매매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곳입니다. 감소. 고래가 급감. 또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직전 연도보다 2배 이상. 이런 것들 일일이 우리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투기과일지구 정도 지정기준 정리했는데 역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난이도 상위 문제입니다. 1번 정답. 그 다음 6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사용 검사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공사합니다. 공사 끝났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끝냈는지 검사받는 거. 이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이것도 제가 동영무사에 또 물어봤는데 그때는 요거 갖고 7일 해갖고 틀리게. 근데 15일 딱 물어봤습니다. 다 맞게. 그래서 틀린 거니까 자, 틀린 지문이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용검사 받는 순서.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즉 사용검사 받을 수 없으면 2차적으로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 보증자도 없다. 얘도 같이 망했다. 그럼 3차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공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 안 되면 입주 예정자, 정확하게 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순서. 그래서 시공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 원칙. 못하면 시공보증자, 못하면 입주 예정자가 각각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번이 정답. 나머지도 막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지엽적인 것들이 또 물어봐갖고 특히 5번 지문 같은 거 이런 못 보던 것들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도 난이도 상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할 때 광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역시 문제도 우리 기본수 없는 난이도 상위 문제. 그래서 주택법에서 세 문제가 난이도 상, 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설립할 때 일단 조합원부터 먼저 모집.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이제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제 공사해서 건설한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 광고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니까 조합을 모집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일이 당연히 광고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광고에 포함될 수도 없는 거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일이라는 게 조합원 모집 광고하는데 당연히 포함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투투부도 못한 건데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67번 문제는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론 디귿 들어간 거 지워버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되는 내용을 물어본 것 같지만 순서, 절차.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맨날 이거 갖고 했는데 털을 찔러갖고 순서 조합원 모집하고 설립인가 받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어본 문제인데 이게 막상 시험 볼 때 이런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그래서 주택법이 앞에서 그냥 어려운 게 그냥 쫙 나와버려갖고 아주 또 그냥 체감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 자, 68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거 올해 물어볼 때 됐다. 제가 강조를 또 엄청 했습니다. 그럼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일부를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임대할 수 있게끔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얘는 종류가 두 개.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새로 건설할 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새로 건설하는 것은 옛날에 27회 때 물어봤다 그랬으니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요건,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해서, 자,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 니은부터 봅니다. 기존 세대를 포함,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2세대 이하,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13. 그대로 제가 또 물어봤던 문제인데, 야, 이것도 숫자는 또 싹 또 빼놓고 나머지 갖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럼 디귿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 출입문, 현관 따로 설치해서 주인집하고 안 마주치게 서로 안 보는 게 속편하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욕실, 부엌, 그리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해 준다. 그리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정 기준을 충족할 것. 뭐 기준을 충족해야 되니까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는데 기역번, 한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경량벽을 설치할 것. 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새로 건설할 때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에 규정이 되어 있고,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할 때는 2번 니은부터 나옵니다. 니은부터. 얘가 빠졌다. 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맨날 우리 숫자 그냥 2세대 10분의 3분의 이것만 외웠는데 이 허를 찔러갖고 얘는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할 때 나오는 요건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새로 건설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 기역번 틀렸다. 작년에도 우리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의 요건, 욕실과 보일러실을, 욕실과 부엌을 제외, 그렇게 또 치사하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올해 대표적으로 치사하게 또 물어본 문제.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번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아주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함정을 싹 누구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함정을 파는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원칙, 등록하고 사업,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해라. 등록사업자가 원칙. 그런데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거,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우리 비등록사업자,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대표적으로 뭐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그래서 크게 세 개,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공동사업주체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2번,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 그럼 리모델링 조합이 세대수를 증가, 기존 세대수 15%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더 짓는다, 건설하는 거니까 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주택,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자, 국가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주택조합은 또는 고용자는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도 공동으로 사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 국가하고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거는 틀립니다. 국가는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에 3번,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고용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 사원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이때만 고용자는 등록 안 하고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이 정답. 그래서 우리 공동사업주체가 세 가지. 토지 소유자는 땅만 갖고 있으니까 등록사업자, 주택건설회사,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가 있고, 주택조합도
땅하고 조합원만 모집했지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고, 고용자도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가 종류가 3개인데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은 고용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주택법에서 고용자는 반드시 같이 해라.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아니고 등록증 대여, 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말로 등록했다, 등록증 대여 빌려줬다, 걸리면 반드시 말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 내 다시 등록도 금지. 그런데 5번.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하고 있던 것은 등록말소, 영업정지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요 3번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는 난이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70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70번. 주택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주택법은 용어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올해는 주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어봤고, 자, 4번에 보면 주택에 딸렸다는 게 부수된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설이 아니고 부대시설에 해당. 4번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설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매년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복리설은 사람을 위한 거. 그래서 이런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 이거는 부대시설, 복리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2개,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행위로서, 자, 리모델링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요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못 보던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그랬고, 자, 5번 한번 보면 대손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요청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동영무사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리모델링 할 때 맨날 나오는 논점, 안전진단해야 되는 것은 무슨 형일 때? 중축형 리모델링. 대손이 아니고 중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구조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중축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 그리고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쳐야 된다.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문제니까 5번까지만 찾고 가면 정답은 그냥 손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2번 이제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도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4인 게 또 3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나머지 4개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72번 건축선과 대지 면적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건축선이 또 한동안 뜸했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소연업이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후퇴 꼭 물어봤습니다. 자, 소연업이, 우리 소연업이는 4m에 못 미치는, 즉 소연업이 미달도로일 때는 소연업이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선 나왔다. 양쪽 대지, 한쪽 대지, 양쪽 대지니까 중심선의 양쪽으로 소연업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그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더라. 이때는 한쪽만 대지, 하천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연업이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리고 소연업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그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 부분은 이제 도로에 편입이 돼버리니까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맨날 연습한 거.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법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되는 것은, 역시 듣도 못한 난이도 상위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소유자 등이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인가받고 건축협정에 따라서 건물 건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 그냥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중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되는 거. 그러면 건축법, 국토법에 다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정답은 용적률입니다. 이런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 용적률 완화할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완화해서 건물을 더 높게 짓게 되면은 그만큼 주민들이 유입이 돼갖고 기반설의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통합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런데 이것도 우리 못 보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다음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자, 갑은 A도 B시에서 소재하는 자동차 영업소,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물. 근데 사용 승인받은 건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임. 이 건물의 용도를 전부 노래 연습장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용도 변경하는데 건축법상 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난이도 상위. 이거 용도 변경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또 용도 변경이 그냥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구체적인 건물의 종류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자, 자동차 영업소를 뭘로 바꾼다? 노래 연습장. 그 우리 노래방, 노래 연습장은 당연히 이종근생. 이거 뭐 쉽게 이종근생이다. 근데 자동차 영업소 얘가 또 용도가 뭐냐?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영업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근생,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업무시설. 그래서 자동차 영업소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그 현대차 대리점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 그 500제곱미터 1000 미만이니까 이것도 이종근생. 이거부터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업소를 노래 연습장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얘는 이종근생을 이종근생으로. 이거는 용도 변경이 아니고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만 바꾸는 겁니다. 같은 용도. 다 이종근생. 이종근생을 이종근생 안에서 종류를 바꾸는 거. 여기에 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용도 변경에 관해서 B시장한테 허가. 우리 허가는 상위 시설군으로. 또 신고해라. 신고는 하위 시설군.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그리고 자,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얘는 허가 신고 아니니까 사용 승인 필요 없고,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 이거 뭐 허가 대상 아니니까 건축사가 설계.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 2, 3, 5. 그리고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니까 대장 변경 신청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그럼 우리 근린생활시설군 안에 1종근생, 2종근생 이렇게 있습니다. 1종근생, 2종근생 이런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때 이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근데 얘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지 용도 변경 자체가 아니니까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장 변경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결론 정답 없음. 제가 어제 시험 끝난 직후에 설명회 토크쇼 할 때 그래서 요 문제는 이 신청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없음. 그런데 끝나고 제가 이제 곰곰하게 이 법조문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법조문을 확실하게 따져보니까 자, 이런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데 이종근생 중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안마실소, 단란주점 이런 것들로 변경할 때는 다시 대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방 또는 안마방 또는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환경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의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지만 대장 변경 신청은 해라. 단서가 그냥 또 깨알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련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자, 여기 어저께 이제 이 신청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한번 뭐 우겨봐야 됩니다. 우겨봐야 되니까 이거 용도 변경이라고 줬는데 이거는 용도 변경이 아니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우겨볼 필요가 있다. 용도 변경이 아니고 같은 용도에 속하는 종류를 바꾸는 거니까 문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한번 이 신청 할 만한 거리는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청 74번에서 이 신청할 수 있는 논점 그리고 논점
근거 조문. 그리고 옛날에도 요거 비슷하게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도 안 한다. 옛날에 24회 때 물어봤던 건데 그거 이제 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 논점하고 쭉 만들어 갖고 쭉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한번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게 이제 합격자 수에 따라서 이게 조정할 때 또 받아줄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런데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니까 이 노래방 이걸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하는 예외 조문이 됩니다. 예외 조문.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하여튼 우리는 뭐 안 돼도 우겨보는 겁니다. 일단 우겨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종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아니다. 문제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틀린 거다. 우겨봐갖고 하여튼 받아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어제 토크쇼 하면서 제가 이거는 뭐 틀린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그 시험 바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토크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조문을 꼼꼼하게 못 봐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 하여튼 일단 이 신청은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또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니까 받아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신청 제기하시라고 논거 이런 것들 올려드릴 테니까 첨부해갖고 일주일 안에 이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5번. 자, 건축허가 받은 건물에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하는 대사 이거 올해 물어본다. 강조를 엄청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럼 층수가 2층 이상, 또 연면적 200 이상. 그런데 우리 목구조 건물일 때는 3층 500 그거까지는 됐고, 원칙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그래서 특히 이거 9처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9처 9m 이상. 그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주간 거리가 10m 이상. 10m 이상일 때는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물.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육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정답.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맞춰야 되는 문제. 그 다음 76번. 자, 건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그럼 출구 설치하는 건물이 아닌 거 역시 난이도 상. 이 구조제로 파트는 이런 문제들이 꼬박꼬박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조제로에서 75번, 76번 두 문제인데, 75번은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이거는 우리 여태까지 기출도 2번이나 되고 반드시 우리가 맞추라고 낸 문제.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인데 얘는 또 난이도 상. 이건 기본 소유도 없는 또 아주 어려운 거.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도 뒤져보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해야 되는 건물의 용도들이 쫙 열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뭐 구조제로 파트 널려 있다 그랬는데,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전시장. 그래서 꼭 가로. 하여튼 문화 및 집회시설도 출구 설치하는 건물인데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또 제외. 가로에 그냥 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가로 꼭 찾아갖고 물어보면 이것도 문제를 위한 문제. 낸 사람한테도 이런 거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춥니다. 절대적인 킬러 문제. 그 다음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 하나의 건물이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건물의 용적률은, 자 여기 또 계산 문제, 아주 용적률 문제 10년 만에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건 이외 다른 조건 제한, 특례 다 고려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용적률의 공식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럼 대지면적 1500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런데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 연면적에서 빼주는 게 4개.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또 초고층,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그런데 이런 용적률 계산 문제 나올 때는 그런 거 뭐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지하층하고 주차장 그거 빼준다. 그것만 알면 그냥 산수 문제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똑같다. 근데 지상 1층 중에서 500은 건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쓴다. 주차장으로 쓰는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500제곱미터만 이종훈생으로 쓰고, 2층부터 11층, 그럼 2층에서 11층 더 손가락 세어보니까 2, 3, 4, 5, 6, 7, 8, 9, 10, 11. 이게 10개 층. 10개 층은 업무시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어쩌고저쩌고, 지하 2층 어쩌고저쩌고, 지하 3층 어쩌고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주차장, 지하층 면적 이런 것들은 빼주니까 그럼 1층에서 500제곱미터 그리고 10개층에서 바닥 면적이 1000이니까 10개층 곱하기 1000 만입니다. 만에다가 500이니까 이 건물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1500 곱하기 100 쩔고 산수하니까 700%.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 좀 두드려 봐야 돼. 또 이게 산수 또 어렵게 물어봤고 그래서 2번 700%가 정답. 자, 이거는 용적률 계산 문제는 제가 백선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물어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 24회 때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숫자만 조금 바꿔갖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34회는 24회 기출문제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물어본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문제는 이거는 얼마든지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한 2분 정도 소요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78번 건축법에서 이 대지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공개공지 등을 설치되는 건물은 건물의 바닥 면적의 5천 이상이고 나머지 특례, 조례 고려 안 한다. 그럼 우리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자 1준이하고 상준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과 준공업적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다중이용 시설인 건물 다중이용 시설 문, 종, 판, 운, 업숙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5천 이상 그래서 우리 1준이하고 상준이 몇 천? 5촌이다. 통용모사 4회차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5천 이상 문종반은 업숙 이런 1준위 상준위에서 다중용 시설인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러면 1번에 일반 주거지역의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이게 또 용도를 준 게 아니고 건물의 종류를 다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공법에서는 베이스가 되는 게 2개 용도지역 그리고 건물의 용도 이 건물이 무슨 용도인지를 알아야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학교는 무슨 소리냐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소는 문종, 파는 업숙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는 대상 건물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준주거지역에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인데 얘만 또 제외다. 이거 동영사회 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매상 같은데 이거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고 트럭으로 싣고 하고 농산물 내리고 이런 것들 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매상 개념이라서 이거는 다중용 시설에서는 빠진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상업지역의 관망탑은 또 뭐냐 관망탑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문종파는 업소 관차 업소니까 관광휴게시설은 대상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5번이 정답. 준공업지역에서 여객용 운수시설 문종판 운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운수시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대상지역과 건물 알고 있는지 딱 물어본 공개공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공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79번 농지법에서 농지를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즉 사용대할 수 있는 요건의 일부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그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는 사용 임대나 사용대도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원칙 금지. 근데 예외를 아주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농업인 이거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 60세 이상이고 자기의 농업경 이완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죠. 5년을 초과한 거. 5년을 초과해서 농사 지은 것은 임대할 수가 있고 8년 이상 농사짓다 인용할 때는 소유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자주 우리가 했는데 설마 또 60세를 또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 60세 이상 이게 예전에는 고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60세 이상 고령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장년 그래서 60세 이상 5년 초과한 농지 그리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그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이거 누구한테 끌려간다? 집사람한테 끌려간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위탁경영은 딱 제한적으로만 인정. 위탁경영 할 수 있을 때는 임대는 당연히 폭넓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65년 3개월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그다음 80번. 자,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위탁 경영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게 위탁 경영인데, 자, 5번 질문 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전부 위탁하는 건 안 된다. 일부를 위탁.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전에 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농업인. 여기서 농업인은 과수의 가지치기, 수확 이런 농업에 1년간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자가 일손이 딸려갖고 일부를 위탁하는 거, 그거는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 5번이 정답. 그 이외에도 뭐 선거의 공직침 또는 징집, 이 다 끌려가는, 군대 끌려가거나 병원에 끌려가거나 집사람한테 끌려가거나 교도소에 끌려가는 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위탁 경영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또 정답. 그래서 올해 농지법도 5번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 5번이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0번 딱 5번으로 대미를 장식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한번 싹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안타깝게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괜찮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다시 힘내시고 심기일전해서 내년부터 할 것 싸고 다시 공부해서 도전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실수 병가지 3사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다 한 번, 두 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니까 다시 마음 추스리고 다시 충전해서 또 이게 또 인간다운 생활 못 해봤으니까 올해 푹 쉬시면서 좀 충전하시고 내년부터 1월달부터 다시 우리 해커스와 같이 공부해서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도록 합니다. 자,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 힘내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부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4회 공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저는 해커스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